네, 오늘은 바로 11월 1일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개시되는 바로 그날인데요. 반가워야 되는데 솔직히 좀 걱정도 뒤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중대본 제1총괄 조정관을 맡고 있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차관님. 제가 잠깐 지금 걱정이 따라붙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지금 그 할로윈 축제 이게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가 걱정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일단 할로윈뿐만 아니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가 일단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 영국이나 덴마크,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일단 저희들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대비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히 고려하면서 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 일단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마 그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이제 유증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증가가 되지 않도록 그거를 안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제일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무증상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재택 치료나 아니면은 생활치료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확보된 병상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는 병상을 좀 지정을 해서 확보하고 그리고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서 안전하게 치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절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확진자 숫자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의 가장 큰 핵심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 넘었고요. 예. 그다음에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큽니다. 이제 괜히 그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감안하되 예. 백신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점이고요. 전체적으로 틀을 보면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회복을 추진을 하되 일단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용적인 회복,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합동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위원장하고 민간위원장이 같이 계시는 네네. 이를 통해서 국민과 정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그런 회복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단계별로 6주씩 6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최종안을 보니까 4주 운영 기간 그리고 2주 위험성 평가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됐던데 이렇게 좀 네. 다시 조정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생각인데요. 예.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보호하면서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좀 결정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4주간은 운용을 한 다음에 예. 2주간은 그 당시에 이제 방역 상황이라든지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방역 수칙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정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이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4주 전체는 이제 시행을 하되 뒤에 평가 기간 2주를 붙여가지고 좀 유연하게 적용해서 안정적일 경우는 바로 평가를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가 기간이 2주보다 좀 더 연장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검토를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단계별 어떤 그 시행 계획은 6주 동안은 그냥 가는 거네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4주는 그대로 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 나머지 처음에 4주는 그대로 이행 기간이고 적용 기간이고 뒤에 붙는 2주는 평가 기간입니다. 근데 평가는 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4주는 그대로 고정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뒤에 2주는 짧아질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6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2주라고 하는 그 평가 기간을 두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10명이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는 12명으로 늘렸어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초안에서는 그 사적 규모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한 10명 정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또 특히 이제 비수도권 지자체 방역상을 평가를 하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애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은 10명으로 하되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2명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허용이 된다고요? 예,
그 식당하고 카페는 취식행위로 해서 마스크를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 감염 위험이 높은 특성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식당과 카페라는 그 특성을 고려해 보면 미접종자의 이용을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는 식당 카페에서 사적 모임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12명 내에서 이제 모임이 가능하지만 예.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식당 가보면 그 테이블하고 테이블 사이에 아크릴 칸막이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크릴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방역 수단으로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되고요. 만약에 예. 이제 테이블을 붙여 쓰시게 되면 예.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식당에서 좀 알아서 이제 좀 조절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4명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크릴판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같이 이제 8명이 같이 모여서 있게 된다면 아크릴판은 식당 내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백신 패스 운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신 패스 문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백신 패스라는 말을 이제 안 쓰고요. 예. 그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브리핑에서 밝힌 바가 있듯이 저희들이 방역 패스라는 말을 씁니다. 방역 패스? 예, 예. 백신 패스라는 것은 백신 접종자로 그 의미하는 상당히 좁은 의미가 있고, 예, 예.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자뿐만 아니라 확진자나 아니면 18세 미만 아니면 PCR 음성 확인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방역 패스를 도입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다른 접종자에 비해서 감염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염 위험이 2.7배, 위중증률은 22배나 높고 치명률도 9.4배 나타나는 등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그 확진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미접종자분들은 최소한하고 아니면 아예 시설을 이용 못하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접종자를 좀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율성을 드리려고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방역 패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처음에 백신 패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게 의학적으로 백신을 맞기 힘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이 사람들 결국 차별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백신 패스 또는 이제 방역 패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접종하는 과정에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거나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첨부를 하신다면 이분들은 당연하게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이분 예를 들어서 뭐 알러지나 이런 것 때문에 백신 맞기 어려운 분이다라는 그 병원에 그러니까 소견서가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괜찮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18세 미만도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분들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이제 제외됩니다. 알겠습니다. PCR 검사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좀 횟수가 좀 급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뭐 충분히 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미접종자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대상도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6.2%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접종자가 18세 이상으로 보면은 약 343만 명 정도 계신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크게 PCR 검사 횟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검사 가능한 역량이 일일 평균 53만 건인데 앞으로 검사 수요 증가를 대비해서 약 65만 건까지 검사 역량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급격하게 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걸 대비를 해서 검사 상황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수요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로윈데이 축제 때 보면 마스크 벗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던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개시가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잘못된 시그널이 가가지고 그래서 뭐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예, 어떤 경우라도 마스크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국민들께 이번에 저희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것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을 지키시는 거고요. 지금처럼 마스크를 실내에 막론하고 쓰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 본인이 좀 증세를 느꼈을 때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업소를 출입하시나 이럴 때는 QR 코드를 반드시 활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네. 식으로 국민들께서 이런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야만 이번에 저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정착되고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되겠네요.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마스크는 전혀 별개다. 마스크는 필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마스크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함께했습니다.